네, 안녕하세요. 이번 11번째 강의 주제는 신경망 최적화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적합 오버피팅인데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지도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에서 통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표본 조사를 할 때, 즉 샘플 조사를 할 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우량한 샘플을 취하고 그 샘플로부터 이제 전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치우친 샘플을 얻게 되면 예를 들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처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을 사용하는 이제 기기학습법에서도 선택한 학습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 즉 트레이닝 데이터의 질에 따라 학습 결과가 좌우됩니다.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이제 통계나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제 제한된 샘플은 훈련에 사용된 한정된 데이터가 너무 특화되어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예측 결과가 오히려 나빠지거나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과적합 용어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트레이닝 같은 의미도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학습으로 번역하는 편이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라온피플이라는 이제 머신 비전 전문 업체의 기술 블로그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 그래프와 같듯이 보시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언더피팅, C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 그래프에 가깝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그나마 적당한 피팅한 거고, C는 너무 오버피팅을 해서 아마 그 트레이닝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그림에서처럼 이제 파란색 점이 있을 때 그 점들을 대표하는 곡선을 추정하는 경우를 이제 상상해 봅시다. 이제 왼쪽 그림 A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으로 단순한 추정하는 경우로 얼핏 보기에는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 C는 이제 모든 점들을 그대로 살려 오차가 없이 이제 추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주어진 샘플, 즉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새로운 샘플이 주어지는 경우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그림 B는 주어진 점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비록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새로운 샘플을 들어올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질문을 가져봅시다. 즉 오버피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C가 올바른 추정일 수도 있고 혹은 B가 올바른 추정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샘플의 수를 늘리거나 훈련 데이터량을 늘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량을 늘리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제시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B와 C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선택 상황이 있을 때 흔히 적용되는 방법이 이제 오카메 레이저, 오카메 면도날 방법인데요.
14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오캄의 저서에 등장하며 중세 철학자인 신학자들이 복잡한 논쟁들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설명이 이제 더 복잡한 이론은 배제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물론 항상 진리는 아니지만 필연성 없는 개념에서 배제하려고 한 사고 전략의 원리라고 불리며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캄의 원리에 의해서 주어진 점을 추정한다면 당연히 이제 B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클래스에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규화, 일반화인데요. 정규화는 이제 과적합, 즉 오버피팅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양에 따라 이제 오버피팅 해결하는 방법에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해결할 문제점이 있는데 오버피팅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 중 하나는 훈련 데이터, 즉 트레이닝 데이터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게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양질의 훈련 데이터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어떤 경우는 이제 추가 데이터 확보를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바우처나 이제 데이터 바우처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거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고급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정부 사업에서 거의 한 얼마였더라? 한 1억에서 2억 지원해주는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지원하면 아마 여러분의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도 전략이 될 거,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로 전략될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이고요.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오버피팅 해결을 위한 레귤레이제이션 방식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레귤레이제이션인데 보통 이제 정규화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통계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레귤레이제이션은 일종의 페널티 조건에 해당되고요. 지난 오캄 면도날 이론을 소개했던 것처럼 대체로 복잡한 쪽보다는 간단한 쪽으로 선택을 유도합니다. 통상적으로 머신러닝이나 통계적 추론을 할 때 코스트 펑션, 즉 로스 펑션이 작아지는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작아지는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특정 가중치 값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레귤레이제이션 통해서 더 좋은 학습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without regulation은 정규화를 적용하지 않은 방식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오른쪽 B는 정규화 일반화를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B가 비교적 좀 더 예측이 곡선에 가깝고요. 다음으로는 레귤레이제이션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L2 레귤레이제이션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래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위 수식을 보시면 이제 C0는 원래 코스트 펑션, 즉 로스 펑션이면서 N은 이제 훈련 데이터 개수, 그리고 람다는 레귤레이제이션 변수, 그리고 W는 이제 웨이트의 약자로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이제 위에 지금 식처럼 레귤레이제이션 항목에 들어가면 학습 방향이 단순하게 C0 값이 이제 작아지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값이 역시 최소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코스트 펑션을 가중치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제 수행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식에서 보시면 1 마이너스 에타 람다 나누기 n, 그리고 웨이트는 이제 원래가 이제 웨이트 값에 1 마이너스 에타 람다 나누기 n 항목을 곱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웨이트 디케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때 웨이트 디케이에 의해 특정 가중치가 비이상적으로 이제 커지고 그것의 학습 효과가 이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 보시면 이제 레귤레이제이션의 의미는 해석으로 이제 왜 레귤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일까? 즉 웨이트가 이제 가중치가 작아지도록 학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로컬 노이즈가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제 아웃라이어 특이점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화에 적합한 특성을 갖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참고 밑에 에런 레귤레이제이션은 통상적으로 이제 에런과 L2 레귤레이제이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앞서 이제 살펴본 수식은 이제 L2 레귤레이제이션에 속하고 에런 레귤레이제이션은 2차항 대신에 1차항으로 오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웨이트 값 지금 시그마 옆에 오른쪽 웨이트 값은 이제 절대값을 취하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가중치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을 수행하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보시면 웨이트 값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부호에 따라 상수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레귤레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L1과 L2 레귤레이제이션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L1과 L2를 보겠습니다. 정교화는 레귤레이제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어떤 레귤레이제이션 방법을 선택할까요? 한번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즉 이것에 대한 대답은 L1과 L2 레귤러리제이션의 수식을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L1 레귤러리제이션은 통상적으로 상수값을 빼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가중치들은 거의 0으로 수렴이 되어 몇 개의 중요한 가중치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몇 개의 의미 있는 값을 끄집어내고 싶은 경우에는 L1 레귤러리제이션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파스 코딩, 스파스 모델에 적합합니다. 단 기본 수식에도 알 수 있듯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러닝에 적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귤레이제이션은 이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식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L1과 L2 레귤레이제이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개념의 이해를 위해 일부 수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충분한 개념 이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클래스에서 오버피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능적 훈련 데이터입니다. 지능적 훈련을 통한 오버피팅 해결책을 보기 위해서 오버피팅 문제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 중 하나는 이제 훈련 데이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질의 훈련 데이터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어떤 경우는 이제 추가 데이터를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훈련 데이터만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클래스에서는 훈련 데이터량을 늘리는 그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케이스 스터디로 필기체 숫자 인식을 위한 엠리스트를 위한 지능적 훈련 데이터 만들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하면 훈련 데이터 확보를 위해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이 만나 아래와 같이 필기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미리 표준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 놓은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 같은 이제 엠리스트인데요. 얀레쿤. 그런데 이제 다양한 필기체 훈련을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스캔하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일이 과연 해야 할까요? 이제 기회 확보 데이터로부터 이제 효과적인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있는데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제 지능적 훈련 데이터 생성인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숫자 필기체가 오고 있는데 왼쪽으로 뭐 돌리거나 뭐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약간의 뭐 회전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지금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한 데이터를 얻은 거고 이렇게 어파인 트랜스폼을 거치고 나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네 가지 연산이 이제 가능한데 이것들을 조합하면 더 많은 훈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A 스퀘어에서 이제 나와서 로테이션 혹은 뭐 쉐어링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스케일링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량을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디스토션을 이용한 지능적 훈련 데이터 생성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효과적인 훈련 데이터 생성을 위해 엘라스틱 디스토션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엘라스틱 디스토션이라는 위의 그림에 어파인 트랜스폼과 같은 단순 변형이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이제 다양한 방향의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필기체 인식에 유용한 훈련 데이터 집합을 될 것을 자명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미지처럼 어떤 노이즈를 넣거나 변형되거나 그리고 지금 이런 방법들이 엘라스틱 디스토션 방법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제 기타 분야에서 이제 지능적 훈련 데이터를 만들기 보겠습니다. 이전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라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방식으로 이제 겐을 이용해서 데이터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노이즈를 넣어서 어떠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한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이제 넘어가면 음성 인식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제 다양한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잡음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을 한 뒤에 다양한 배경 자본과의 합성을 통해 다양한 훈련 데이터를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하는 방법과 이 방법의 조합으로 역시 많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갖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orthogonal한 벡터 집합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적용 환경에 맞게 지능적인 방법으로 훈련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역시 효율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클래스에서는 이제 신경망에서 오버피팅을 문제를 피하게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제 드랍 아웃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드랍 아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하나인데, 지금 레귤레이테이션의 에러 함수 혹은 코스트 함수, 그 페널티 함수에 이제 추가하고 그 페널티 부분에 이제 대한 조작을 통해 결과를 얻는 방식이라 하면, 드랍 아웃은 망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둘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전혀 다릅니다. 히든 레이어 개수가 많아질 경우 이제 장단점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 개수가 많아지면, 즉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망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버피팅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경망에 대한 학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고,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면 하려면 훈련 데이터량 또한 더 늘려야 합니다. 드랍 아웃 계열을 보면 이렇게 망의 크기가 커질 경우 오버피팅의 문제를 피하게 한 방법이 드랍 아웃이며, 논문이 이제 발표된 지 10년도 넘지 않았습니다. 드랍 아웃은 아래 그림 A에 대한 학습을 할 때 망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B와 같이 망에 있는 입력 레이어나 혹시 히든 레이어 일부 누련을 이제 탈락시키는 건데, 즉 생략을 하고 줄어든 신경망을 통해 이제 학습을 이제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미니 배치 구간 동안 생략된 망에 대한 학습을 끝내면 다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다른 누련들의 생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드랍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드랍 아웃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보팅, 투표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어 어댑션을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드랍 아웃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보팅 효과, 그리고 일정한 미니 배치 구간 동안 줄어든 망을 이용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망 나름대로 오버피팅이 되며, 다른 미니 배치 구간 동안 다른 망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망에 대해 다시 일정 정도 오버피팅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무작위로 반복하게 되면 보팅에 의한 평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귤레이션에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어 어댑션을 피하는 효과인데요. 또 다른 이제 효과가 코어 어댑션으로 이제 오버피팅을 줄이는 효과를 둘 수가 있는데, 레귤레이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 누런의 바이어스나 가중치가 큰 값을 갖게 되면 그것의 영향이 커지면서 다른 뉴런들의 학습 속도가 느려지거나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랍 아웃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뉴런의 가중치나 바이어스가 특정 뉴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런들의 서로 이제 동조화가 되는 것을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학습 데이터나 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강건한, 즉 로버스트한 망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유전자를 복제가 아닌 양성 생식을 통해 유전자를 결합하고 보다 강인한 유전자들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조 논문 정보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드랍아웃에 대한 논문도 꽤 있는데 아래 논문이 설명이 잘 된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동저자들은 이제 제퍼리 힌턴 교수 혹은 이제 요슈아 벤주,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죠. 신경망 학습 분야에서 이제 연구 성과를 보이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 교수님들은 이제 참고로 이제 최근에 컴퓨터의 노벨상인 튜링상도 받으셨고요. 이제 논문이 이제 Drop Out: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s from Overfitting 논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냈고요. 이제 좀 이따 다음 클래스에서는 이제 신경망 학습에서 오버피팅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느린 학습 속도를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느린 학습을 이제 활성화 함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논문이 지금 보시면 지프리 힌턴 교수님이 있고, 저자는 요시아 벤지오 교수님, 다 엄청 유명하시죠.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스탠다드 뉴럴넷이고요, 표준 신경망이고, 이 신경망에서 랜덤으로 이제 히든 레이어 몇 개를 이제 탈락시킨 게 오른쪽과 같은 이제 드랍 아웃이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논문에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 또 논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고요. 모티베이션도 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이제 드랍 아웃을 안 할 때, 지금 밑에는 이제 드랍 아웃을 할 때 보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네요. 드랍 아웃을 했을 때 에러가 이제 그만큼 이제 로스 펑션 에러가 그만큼 낮고요. 이제 드랍 아웃이 있으면은 이제 드랍 아웃을 없이 할 때는 에러가 좀 더 있었고, 이럴 때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좋다는 걸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신경망 이제 최적화하기 이제 두 번째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과 그 다음에 느린 학습 속도를 또 다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최적화하는 거,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